칼로리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살 뺐어요? 칼로리 적게 먹었어요. 왜 살쪘어요? 칼로리 넘치게 먹었어요. 이건 결과인 거예요. 인슐린이 내 몸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지방 창고의 문이 닫힙니다. 안 열려요. 많이 먹어서 찌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먹어서 찌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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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가독자님들은 책이나 아니면은 여러 방송에서 보신 박용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북 삼성병원 건강의학부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다이어트법들이 정말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원장님께서 그 간헐적단식과 여러 가지 어떤 그 스케줄을 딱 통합시켜가지고 방법을 제시하신 그 스위치온 다이어트의 창시자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독자님들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정말 관심도 많고 이것저것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수님을 모셨고 제대로 된 다이어트 방법을 알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교수님, 그 다이어트가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유사 다이어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비만 치료원 이제 36년에 접어드는데, 비만 치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수많은 다이어트가 유행을 하다가 명멸하는 것을 쭉 보아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행 다이어트라는 표현 자체가 벌써 잠깐 떴다가 또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지는 이런 다이어트가 과거에도 엄청 많았고, 또 앞으로도 새로운 다이어트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다이어트가 많을까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효과를 보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에 어떻게 살 빼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정답처럼 얘기하는 거는 있어요. 그게 비만학회의 가이드라인이기도 하고, 평소 먹던 거에서 칼로리를 500에서 1000칼로리 줄여서 저칼로리 식단으로 먹고 일주일에 5번 유산소 운동을 30분 이상 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표준 프로토콜? 그런데 왜 이런 표준 프로토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다이어트에 난무할까요? 이 표준 프로토콜은 첫 번째, 실천하기 어렵다. 두 번째, 효과가 그다지 해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다이어트를 사람들이 찾게 되는 건데, 그럼 효과라는 게 뭘까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과 다이어트 전문가들의 눈높이가 달라요. 다이어트 하세요라고 이제 얘기하는 전문가들은 이 사람들을 더 건강한 몸으로 만들고 싶잖아요. 네. 근데 정작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뭐죠? 방송 매체에 나오는 연예인 몸매, 자기가 꿈에 그리는 50kg의 체중에 집착하거나 조금은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몸매 만드는 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죠. 다이어트를 시도할 때 저희 여성분들이 많이 시도하잖아요, 교수님. 그런데 무리하게 그냥 금식만 하거나 어떤 식단을 고려하지 않은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방식으로 살을 빼게 되면 다시 요요가 온다든지 손발톱이 막 깨지거나 몸에 어떤 이상 신호가 오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다이어트가 몸도 좀 상하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일까요? 지금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목표를 체중에 둔다는 거예요. 거의 체중에 두지 않나요? 네, 그게 잘못인 거죠. 아, 견지망월, 달을 가리키는데 정작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중 감량이라는 거는 결국은 건강한 몸으로 가기 위한 건데, 체중이 중심에 있어 버리면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체중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건강을 대변해 주지 않아요. 체중 뺐으라고 얘기할 때 그게 체지방이 아닌 근육을 뺀 거라면 몸은 더 나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중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망가진 몸을 건강한 몸으로 돌려놓는 치료를 하게 되면 체중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체중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건강한 몸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체중을 줄이겠다를 목표로 하다 보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체중을 보지 말라는 얘기를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성들이라면 요즘은 체지방 검사, 우리가 인바디라고 얘기하는 체지방 검사 많이 하잖아요. 체지방 검사를 통해서 근육량과 체지방률을 봐라. 내 체중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퍼센트를 체지방률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만 봐라. 그래서 근육량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체지방률을 줄이려고 노력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체중이 약간 늘어날 수도 있고 체중의 변동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몸이 건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체중도
건강한 몸에 맞는 체중으로 따라와요. 남자들은 허리둘레를 봐야 돼요. 허리둘레. 체중을 보는 게 아니라. 허리둘레를 줄이게 되면 내가 원했던 체중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허리둘레를 줄이는 치료가 아니라 단순히 체중계 눈곱만 줄이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굶거나 적게 먹게 되면 뱃살도 잘 안 빠지면서 몸은 더 망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성분들이 지향해야 되는 근육량과 체지방률이 어떻게 될까요, 원장님? 그 인바디라는 검사 결과를 보면은요, 체중, 골격근량, 체지방량에서 네.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있거든요. 요 세 개의 그래프가 같은 선상에 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중간 범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흔히 C커브를 그린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근육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근육질인 남자들을 보면은 거꾸로 D커브를 그리거든요. 남자들은 D커브를 그리면 좋고 여성들은 C커브를 I커브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근육량은 각자의 체격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체지방 검사 결과에서 그 데이터를 참고하시면 I컵으로. 되고 네. 체지방률은 젊은 여성의 경우에는 대략 18에서 23%예요. 그러니까 내 체중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퍼센트가 23% 미만이면 되거든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요즘에. 네. 그러니까 그런 이상적인 몸매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체중은 얼추 거기에 맞췄으나 식이 조절만으로 체중을 줄이다 보니까 근육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체지방률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남성은 이 뱃살, 배 둘레를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회식을 많이 하거나 밤에 술 마시면 배가 나오는데 이 배 둘레만 뺄 수 있는 다이어트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진짜요? 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뭐 술배 얘기를 하셨는데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네. 30 넘어가면 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아하. 무슨 말이냐면 여성과 남성의 이제 차이가 있는데 예. 여성들은 에스트로겐 호르몬이라고 하는 아주 파워풀한 프로텍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은 딱 그 교통경찰이에요. 지방이 여분으로 들어왔을 때 복부 내장 지방으로 가려고 하면 그쪽 아니에요 하고 허벅지나 엉덩이 피하 지방 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에스트로겐 호르몬이에요. 근데 남성들은 그런 교통경찰이 없다 보니까 일단 만만한 배에 먼저 붙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꼭 술배가 아니더라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든지 뭐 야식을 한다든지 배가 나올 수 있는 원인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가 나오게끔 만들어 놓은 그 요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배가 나왔든 전체적으로 체중이 늘었든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뭐 이 책에서도 강조했지만 체중과 칼로리 숫자에 연연하는 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 방법을 못 찾아요. 아직도 사람들이 그래도 칼로리 아닌가요? 계속 저한테도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비유를 드냐면 자, 학교 선생님이 학생이 수업에 늦었어요. 너 왜 오늘 수업에 늦었니? 그랬더니 학생이 제가 종이 친 다음에 들어왔네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선생님이 물어본 질문의 요지는 뭐예요? 너 늦잠 잔 거니? 오는데 뭐 교통이 막혀서 그랬니? 이걸 물어본 건데 아니 종 치고 들어왔어요. 칼로리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살 뺐어요? 칼로리 적게 먹었어요. 왜 살쪘어요? 칼로리 넘치게 먹었어요. 이건 결과인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장 지방이 끼고 지방간이 끼고 인슐린 저항성이 요구하면 내 몸의 신진대사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치 신차가 연비가 좋은 차가 나와도 험하게 몰면 연비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같은 기름 넣어도 예정만큼 거리 못 가잖아요. 그렇죠. 효율이 떨어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름 더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도 연비 떨어진 차처럼 내 몸의 신진대사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돼? 더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칼로리 과잉 섭취인 거고 자,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으로 풍족하게 먹었어. 그랬더니 생리적 포만감이 와가지고 배가 불러 수저를 놨어. 근데 이게 초가공식품을 먹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포만감은 느꼈지만 칼로리는 줄었어. 네. 그러니까 내가 계산해서 칼로리를 적게 먹어서 뺐거나 계산해서 칼로리를 많이 먹어서 찐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결과를 원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쪘으니까 칼로리 줄여. 이제까지 지금도 아마 그렇게 치료하고 있을걸요? 그러니까 뱃살이 빠지던가요? 안 빠집니다. 그렇게 치료하면. 원장님께서는 정말 오랫동안 이 다이어트의 전문가로서 많은 환자분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조금 위험 신호라고 보시나요? 주관적인 신호가 있고 객관적인 신호가 있는데 배가 나오는 것
부터가 이제 이거는 사실은 객관적인 이상 신호인 거죠. 그러니까 체중과 허리둘레가 증가하는 거는 이미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 단계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 주먹 쥐기 힘들고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몸이 부어 있다. 그럼 몸이 무겁죠. 그 다음에 화장실 가기가 힘들다. 활력이 예전 같지 못하다. 이런 것들도 뭔가 이제 주관적인 신호일 수 있고요. 객관적인 신호는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나오는 결과의 대사 지표들인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혈압, 공복혈당, 공복인슐린, 당화혈색소, 간기능검사, 요산,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대사 지표들이 하나라도 참고치를 벗어나서 이상을 보였다는 거는 내 몸의 신진대사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 이제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려야 돼 라는 자각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당장에 불편하지 않은데 이러고서는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놓치는 거지. 그때 시작했으면 박용우의 4주 프로그램 4주만으로도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타이밍을 놓치면 그래서 점점 더 심해질수록 다시 예전의 건강한 몸으로 가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겠죠. 체중이 조금 어느 정도 경계에 있으면서도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 실제로 건강한 다이어트를 4주 만에 하게 되면 빠르게 좋아지나요, 정말? 네. 이 4주 프로그램을 최근 1, 2년 동안 이제 전국적인 유행을 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해보고 이제 피드백을 저한테 주는데 제가 이제 많이 받은 질문이 선생님, 진짜 한 달만 하면 돼요? 4주 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은 거예요. 저도 궁금하네요. 네. 근데 사실 건강한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평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이어트라는 건 식단이라는 의미고 내가 건강한 식단을 평생 실천해야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대사 이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대사 이상을 건강한 몸으로 돌리는 거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치료죠. 자, 내가 고혈압이래, 고지혈증이래, 당뇨래 약을 먹었어요. 치료하는 거 맞아요? 약 끊으면 어떻게 돼요? 증상 완화시킨 거죠. 네. 대증요법. 아니 증상 완화가 아니라 진짜 숫자만 떨어뜨린 거지. 네, 증상만. 네. 네, 숫자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0대보다 체중이 15kg가 쪄가지고 체중이 더 늘었어요. 그러면 심장 입장에서는 이 늘어난 몸에다가 피를 손끝, 발끝, 머리끝까지 다 공급하려면 심장이 어떻게 돼요? 더 힘껏 짜주고 더 빨리 짜주고 이래야 혈액을 공급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줄 거 아니에요. 혈압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혈관이 받는 압력이 커지니까 그럼 혈관합병증이 생기니까 그럼 혈압을 낮춰야 돼. 병원 갔더니 살을 빼주는 게 아니라 혈관 확장제를 처방해줘. 치료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혈관 벽이 받는 그 압박은 덜할지 몰라도 다른 조직과 장기가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치료인가요? 근데 우리는 이걸 치료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대사 이상에 빠지게 된 원인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저는 어쨌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복잡한 거를 이해하기 쉽게 좀 단순화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3가지로 줄인 거예요. 아하. 그게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이거든요. 지방간의 원인은 과거에는 술이었어요. 그래서 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병명이 있을 정도로 술 먹는 사람들은 무조건 간에 기름이 쌓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전체 지방간에서 알코올이 차지하는 게 20%도 안 돼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지금 대세인데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원인이 과당이거든요. 과당과 정제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가 사실은 간에 기름이 끼는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네. 심지어 과거에 알코올성 지방간은 성인들에게서만 걸리는 병이었는데 지금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술 안 먹는 여성들이나 소아 청소년들에게도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간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간에 좋은 뭐 밀크시슬이나 뭐 이런 거 먹으면 지방간 좋아지나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술 먹고 지방간이 생겼으면 술을 끊어야 되고 네. 과당으로 지방간이 생겼으면 과당을 끊어야 되잖아요. 네. 언제까지? 간이 계속. 다시 빠릿빠릿해질 때까지. 평생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네. 내가 이미 지방간이면 간이 정상간으로 돌아올 때까지만 내가 끊어야지라고 생각하고 끊으면 이건 치료잖아요. 네. 그렇게 치료를 해놓고 도넛이나 아이스크림 먹는 것과 이미 지방간인데 난 이거 못 끊어 그냥 좀 줄일게 하고 먹는 것과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일단 치료를 하고 관리하면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간 같은 경우는요, 2주간만 술과 과당을 끊어도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요. 왜? 2주만요? 우리 몸속에서 가장 재생 능력이 뛰어난 장기 중에 하나거든요. 간에게 2주만 휴식을 줘도 지방간은 개선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인슐린이 이제 피곤에 쩔은 거잖아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현대인들에게서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의 가장 큰 원인이 제가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밈이 하나 있는데 많이 먹어서 찌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먹어서 찌는 거예요. 아, 저도 맞습니다. 네. 그 쉬지 않고 먹는다의 개념이 우리는 저녁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먹을 때까지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지켜야 되거든요. 이 12시간의 공복을 지키지 못하는 걸 내가 쉬지 않고 먹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자, 어저께 저녁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그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견과류나 과일이나 뭐 하나 집어먹고 잤잖아. 그럼 네. 뭐가 들어왔으면 그게 마지막 식사거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을 꼬박꼬박 챙겨 먹어. 12시간 공복 유지했어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낮에는 바쁘게 일하지만 밤에는 쉬어야 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휴식을 안 주니까 낮이고 밤이고 일을 시키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포도밭에 일꾼을 10명을 보내야 되는데 일꾼들이 비실비실 거려가지고 막 20명, 30명, 40명을 보내.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장 입장에서는 인슐린이 작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계속 인슐린 분비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슐린이 내 몸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지방 창고의 문이 닫힙니다. 안 열려요. 심지어 12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피 검사를 해도 올라가 있으면 24시간 내내 올라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방 창고의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 것 같습니다. 계속 찐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지켜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건강한 사람들이 유지하는 거고 이미 망가진 사람들은 12시간 공복만 갖고 될까요? 피검사 했는데 12시간 공복으로도 올라가 있는데 더 굶어야죠. 그래서 그럼요. 간헐적 단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성염증도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게 내장지방이거든요. 이미 배가 나왔다 그러면 내 몸은 어느 정도 만성염증의 시작이에요. 불씨가 있는 거예요. 내장지방이라는 곳은 지방 저장 창고가 아니에요. 근데 왜 거기에 지방이 쌓일까요? 우리 몸의 정상적인 지방 저장 창고는 피하 지방이거든. 피하 지방 저장 창고는 사람마다 용량이 다 달라요. 창고라는 개념이 뭐죠? 남을 때 채웠다가 모자랄 때 끄집어 쓰는 게 창고라고요. 피하 지방이라는 거는 음식이 들어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여분으로 잉여 음식이 들어왔을 때 비축해 두는 창고거든요. 근데 이 피하 지방 저장 창고는 한없이 늘지 않는단 말이에요. 소아청소년 때는 좀 많이 늘어나지만 성인이 되면 이 늘어나는 캐파가 딱 정해져 있거든. 근데 20대 때에는 그래도 친구들이랑 어울려가지고 신체 활동도 많았고 막 액티브하게 하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하루 종일 앉아있고 툭 하면 회식 자리라 그래가지고 술 먹고 고기 먹고 이러니까 신체 활동량은 없는데 음식은 계속 들어와. 그렇다고 이미 다 컸으니 지방 저장 창고는 늘지 않아. 비웠다 채워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12시간 공복도 못 지켜.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넘치죠. 넘치겠네요. 그 넘친 게 내장지방이에요. 이 간헐적 단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하죠. 예. 치료에서. 근데 그 교수님께서 일단 우리 가독자님들은 간헐적 단식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기본적인 개념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 책에서 이번에 또 새롭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그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창시하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걸 또 더 효과적인 걸 만드셨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러 가겠습니다. 아 이제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자, 지금 이제 제가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을 얘기하면서 듣고 보니까 간헐적 단식이 필요하겠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원시 인류 시대 때부터 돌이켜보면 지금처럼 음식이 풍족하게 넘쳐났던 시대는 인류 역사에서 불과 채 100년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몸속 DNA는 음식이 부족할 때 생존하는 데 더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에너지 저장 창고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 이제 영양소를 탄단지로 구분하지 말자. 그거는 70년, 80년대 영양학이고 이제 21세기 신인류들에게 필요한 거는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원으로 이제 구분하자라고 나눈 거예요. 왜? 필수 영양소라는 거는 반드시 음식으로 얻어야 되니까 음식이 풍족해도 얘네들은 챙겨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에너지원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가솔린 같은 것을 공급하는 거니까 과거에 비해서 신체 활동량이 줄었으면 에너지원은 적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음식들은 반대로 돼 있죠. 필수 영양소들은 유통, 보관을 오래 하기 위한 가공과 초가공을 거쳐가면서 제거돼 있고 에너지만 내는 정제 탄수화물, 정제 씨앗 기름만 액기스로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음식들이 넘쳐나게 되니까
필수 영양소 결핍의 에너지 과잉인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필수 영양소라는 거는 창고가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필요량을 얻어야 돼요. 자, 단백질 창고 없거든요. 뭐 근육에서 버퍼링으로 어느 정도 잡아놓을 수는 있지만 그건 창고가 아니에요. 비타민, 미네랄, 간에서 어느 정도 비축은 하고 있을 수 있지만 나트륨 한없이 먹어도 돼요. 칼륨 한없이 먹어도 돼요. 칼슘 아니란 말이에요. 필수 영양소들은 내 몸에서 필요량만큼 들어오면 적절하게 포만감을 느껴서 그만 먹게 하거든요. 네.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게 필수 영양소. 단백질이 대표적이고, 그래서 제가 식이섬유와 단백질 위주로 챙겨 먹으라고 하는 게 생리적인 포만감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너지원은 어떠냐면 원시 인류 시대에 이 양질의 단백질과 이제 이런 필수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는 사냥도 해야 되고 채집도 해야 되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고 사냥하기 위해서는 막 죽기 살기를 뛰어야 되고 그 에너지원을 찾기가 만만치가 않았는데 우연히 벌집을 발견해서 꿀을 먹었더니 가성비가 너무 좋은 에너지원이야. 뇌에서 도파민이 팡팡 터지면서 잘했어. 학습을 시키는 거야. 너 이런 거 보이면 계속 먹어. 왜 자연계에 가을철에 과일이 풍성하게 열리죠? 겨울철에 에너지원들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살찌게 하기 위해서 과당이 듬뿍 들어있는 과일들을 동물들한테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가을철에 과일을 먹고 살이 쪄서 겨울을 난 다음에 다시 또 봄, 여름 활동하면서 지냈단 말이에요. 그만큼 에너지원은 소중했어요. 지방 저장 창고인 피하지방이나 당질 저장 창고인 간이나 근육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에너지원이 넘치고 넘쳐나는 시대라서 적게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몸속 DNA는 아직도 에너지원이 들어오면 특히 고당, 고지방 들어오잖아요. 도파민 팡팡 터뜨리면서 잘했어, 너 더 먹어. 그러니까 과식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내 몸을 맞출 수 있죠? 일부러 굶어야죠. 네. 그래서 일부러 굶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앞서 얘기한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해라. 쉬지 않고 먹지 말라는 얘기죠. 12시간 공복은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 평생 해야 되는 거고 14시간 공복이 어느 누구나 보편적으로 해볼 수 있는 타당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에서 14시간 공복을 주장한 거고 14시간 공복에 대해서는 어느 논문에서도 이의가 없어요. 이거는 뭐 특별한 부작용이 있거나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는 그 14시간 공복을 조금 더 늘려서 18시간에서 24시간까지 한번 더 늘려봐라. 저장 창고를 더 비워보자는 거죠. 그래야 공간이 생겨서 또 채울 수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슐린 저항성이 이미 생긴 사람은 12시간이나 14시간이 또 부족할 수 부족하죠. 있으니 쭉 늘리는 거네요. 힘들죠. 기운 없고 두통도 심하고 집중 안 되죠. 집중도 안 되고 괜히 옆 사람한테 짜증내고 저는 뭐 72시간 단식도 해봤고 72시간이요? 3일 동안요? 전 한 끼만 굶어도 손이 떨리는데 가능할까요? 우리 몸은 굶는데 익숙해지는 몸이라니까요. 24시간 단식하는 날 훨씬 몸이 편해요. 4주만 해도 공복 혈당이나 인슐린 수치를 쟀을 때 유의미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네, 사실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결과가 너무 드라마틱하니까 입소문이 나갔고 어떻게 보면 대규모 임상을 해보신 거예요. 현실이죠. 이제는 밥심으로 살던 시대는 지난 거예요.